한국이 전 세계 원전 감시 기준을 단 48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위원회가 동시에 비상회의를 소집한 건 역사상 단 3번뿐이었죠. 그리고 그 세 번째가 한국 한나라의 투명성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그걸 밝혀낸 사람은 평생 한국을 의심하며 살아온 한 여자였습니다. 믿기 힘든 이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리안 슈나이더입니다. 유럽연합 에너지안보감시국에서 위험을 계산하며 살아온 지 15년이 됐죠. 그리고 저는 아시아의 안전 데이터를 믿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오전 9시 제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긴급 알람이 떴습니다. 한국이 전국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사선 수치, 냉각수 온도, 압력 변화, 심지어 직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까지 전부 다요. 저는 화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아시아 국가들은 늘 그랬으니까요. 겉으로는 투명하다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숨기기 바쁜 나라들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태국 호텔 화재 사고 보고서가 아직도 놓여 있었어요. 12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서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엘리엇 하퍼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마리안, 한국 문제 좀 파봐야겠어. 엘리엇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너무 깨끗한 데이터는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움직였어요. 유럽 각국의 원전 감시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투명할 수가 있나?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한국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고리 원전, 한빛 원전, 하늘 원전, 월성 원전까지 모든 시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과거 20년간의 모든 기록까지 공개돼 있었죠.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했어요. 완벽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15년간 배운 진리였죠. 모든 시설에는 작은 문제라도 있기 마련이에요. 숨기고 싶은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걸 공개했어요.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교묘하게 숨기고 있거나.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늘 그랬으니까요. 태국에서 제 부모님을 앗아간 그 거짓말처럼요. 안전 점검 완료, 모든 시설 정상 작동, 문제 없음이라고 적힌 서류들처럼 말이죠. 그 서류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중 하나였어요. 오후 2시 다시 국장실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였죠. 화면 속 일본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공개는 시기상조라는 거였죠. 일본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전면 공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엘리엇 국장이 동의했죠.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 같은 원전 선진국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공개했죠.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게 안전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너무 과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분명했죠. 저녁 7시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위험평가였어요. 숫자 뒤에 숨은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15년간 수많은 국가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데이터에는 패턴이 있어요.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일정하거나 너무 설명이 잘 되거나. 한국 데이터가 바로 그랬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고 모든 설명이 명확했죠.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깨끗한 데이터는 가장 위험한 데이터였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엘리엇 국장이었어요. 마리안,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있어. 한국 건으로 유럽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 내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화면 속 한국 지도를 노려봤어요. 한국,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아시아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지 않을 겁니다. 제 부모님처럼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막을 겁니다. 밤 11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며 한국 원전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과거 사고 기록, 정비 이력, 직원 교육 현황까지 전부 공개돼 있었죠. 심지어 작은 고장 하나까지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장까지 공개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언론이 과장 보도를 하죠.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요. 한국만 유독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뭘 노리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태국 호텔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안전 점검 완료라는 서류, 모든 시설 정상이라는 보고서, 그 모든 거짓말들이요. 그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제가 됐죠. 제 부모님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절대 그런 거짓말에 다시 속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겉으로는 투명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를 감추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낼 거예요. 반드시요.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데이터 공개는 의심스럽다. 너무 완벽한 투명성은 오히려 조작의 증거일 수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제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내일 회의에서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의심받게 될 겁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도 저 불빛처럼 겉으로만 밝은 거겠죠. 속은 어둠으로 가득할 겁니다. 아시아는 다 그랬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가방 속에는 두툼한 한국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칠 거예요.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한국이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투명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투명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새벽 6시, 저는 악몽에서 깼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꿈이었어요. 태국 푸켓의 호텔,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제 부모님의 마지막 전화. 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내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죠. 침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태국 푸켓에서 찍은 부모님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두 분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부모님은 제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여행을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3일째 밤 호텔에 불이 났어요. 새벽 3시였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는 잠겨 있었어요. 비상계단은 짐으로 막혀 있었죠. 안전점검 완료라는 서류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12층에 계셨어요.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셨죠. 저는 독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영안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봤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대요. 하지만 서류는 조작됐죠. 뇌물을 준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체포됐어요. 호텔 주인도 구속됐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아시아의 안전 기준을 믿지 않게 됐죠. 서류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은 썩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제 트라우마였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안 보감 시국에 입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막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제 부모님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새벽 7시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한국 관련 긴급 회의 날이었거든요. 가방 속에는 어젯밤 작성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한국의 데이터 공개를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까지 유럽 주요국 원전 감시 담당자들이 전부 참석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엘리엇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례 없는 투명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원전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닐까요?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투명한 건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엘리엇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리안, 내가 분석한 내용을 발표해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크린에 제 보고서가 띄워졌죠. 한국 원전 데이터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너무 완벽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하고 모든 기록이 빠짐없죠. 이건 통계적으로 비정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작은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데이터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오차가 없어요. 마치 계산된 것처럼 완벽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거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15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분명 의심스러워요. 아시아 국가들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태국 호텔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안전 점검 완료, 모든 시설 정상, 문제 없음이라고 적힌 그 거짓말들이요. 한국도 똑같을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겁니다. 엘리엇 국장이 말했습니다. 마리안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죠. 하지만 스웨덴 대표가 다른 의견을 냈어요. 혹시 한국이 정말로 투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선입견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안전 기준은 유럽과 다릅니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만 완벽하죠. 실제로는 문제가 많아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을 잊으셨나요? 서류는 완벽했지만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엇 국장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아요, 마리안이 한국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죠. 현장 실사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행 티켓 예약 안내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었죠. 부산 고리 원전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니. 아시아 땅을 다시 밟아야 한다니. 태국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제 일이었죠. 오후 3시 엘리엇 국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마리안, 내가 태국에서 겪은 일을 알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해. 내가 가장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국을 믿으면 안 돼. 그들은 이번 투명성 정책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거야.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밝혀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저는 혼자 남아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원전 기술 수출을 놓고 다투고 있었죠. 아마도 이번 투명성 정책이 그 경쟁의 일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투명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 투명할 리가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이었어요. 마리안, 잘 지내니? 내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는데 괜찮겠니?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12년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2년이요. 그리고 저는 그 12년 동안 아시아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를요. 그게 제 방어기제였습니다. 밤 9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 한 잔 따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천장을 바라봤죠. 한국에 가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어떤 거짓말을 찾아낼까요?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는 있을 거라고요.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한국도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밝혀낼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어요. 차갑고 쓸쓸한 비였죠.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빗줄기를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또 아시아에 갑니다. 이번엔 한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속지 않을 겁니다. 태국처럼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아니야, 마리안. 넌 전문가야. 감정과 일을 분리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한국을 유죄로 판단했다는 걸요. 자정이 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을 생각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다시 악몽을 꿨어요. 태국 호텔의 불길,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안전 점검 완료라는 서류. 땀을 흘리며 깼을 때 제 베개는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2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불신의 대상이 됐죠.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투명성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저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걸요. 그들도 신뢰를 잃어본 경험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투명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전에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회의가 먼저 잡혀 있었거든요. 엘리엇 국장의 요청이었어요. 일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는 거였죠. 도쿄 카스미가세키의 경제산업성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일본 관계자는 정중했죠. 슈나이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15층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일본 측 인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원자력 정책과장,
원전 안전 담당관, 국제협력실장까지 고위급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다나카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의 투명성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음 주에 현장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나카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섣부른 신뢰는 위험하니까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일본과의 비교 그래프도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은 우리보다 원전 역사가 짧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급성장했지만 그만큼 허점도 많습니다. 특히 안전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우리 일본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다나카 국장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안전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이 이번 투명성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더 많은 수출을 노리는 거죠. 그들은 투명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 체면을 중시하니까요. 그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일본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일본의 분석은 제 생각과 일치했죠.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는 의심 말이에요. 다나카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을 조사하실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한국 원전의 과거 사고 기록과 은폐 의혹들이 정리돼 있었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특히 부품 납품 비리 사건들을 주목하십시오. 2012년과 2013년에 여러 건이 있었어요. 서류 조작, 품질 검사 조작 같은 일들이죠. 한국의 투명성이 과연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제협력실장이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을 너무 쉽게 신뢰하면 위험합니다. 만약 한국이 국제표준이 된다면 우리 일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한국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되면 전 세계 원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본 측은 저를 고급 일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긴자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었죠. 개인 룸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가 나왔어요. 일본의 환대는 완벽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다나카 국장이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의 전문성을 신뢰합니다. 태국에서의 비극적인 경험이 박사님을 더 철저한 전문가로 만들었죠.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 있었죠. 아시아의 안전 불감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박사님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왔어요. 한국 원전 직원들의 교육 수준, 안전 훈련 시간, 사고 대응 매뉴얼까지 전부 분석돼 있었죠. 일본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수했어요. 적어도 일본의 자료에서는 그랬죠. 다나카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투명성을 외치는 건 의심스럽죠. 안전 담당관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강합니다. 모든 걸 급하게 처리하려 하죠. 원전 안전에는 치명적인 문화예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의 말을 들으며 확신이 강해졌어요. 한국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투명성은 있을 수 없죠. 일본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도 완벽하지 않은데 한국이 완벽할 리 없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다나카 국장이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말이에요. 유럽연합의 결정이 세계 원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물론 우리 일본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죠. 한국의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압박이 느껴졌어요. 저녁 6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 측은 저를 호텔까지 배웅해줬어요. 차 안에서 다나카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일본에서 받은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두툼한 파일들이었죠. 한국의 문제점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일본의 철저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견제하는 걸까요? 단순히 안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죠. 일본은 원전 선진국입니다. 그들의 우려는 정당해요. 한국의 급격한 성장이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이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일본의 말이 맞을 거라고 믿었어요. 밤 10시 엘리엇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측과의 회의가 매우 유익했다고 보고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죠. 엘리엇 국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마리안. 일본의 분석은 믿을만해. 그들은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해왔으니까. 한국을 철저히 조사해.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밝혀내. 국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마천루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발전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요. 한국은 너무 급했습니다. 빨리 따라잡으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뭔가를 놓쳤을 거예요. 안전 같은 중요한 것들을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비행기에 올라타며 긴장됐어요. 아시아 땅에 다시 발을 딛는다는 게 두려웠죠. 태국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일본이 준 파일과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이었죠. 한국의 약점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확인할 거예요. 2시간 후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였죠. 아름다웠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산업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강소미 팀장입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손을 잡았죠.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강소미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고리 원전을 방문하실 겁니다. 모든 시설을 다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뭐든 물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하지만 그게 진짜 투명함에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잘 감춘 거짓말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저는 내일 확인할 거예요. 한국이 정말 투명한지 아니면 일본 말처럼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요. 제 편견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죄예요. 저는 그 증거를 찾으러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제가 찾게 될 건 증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2025년 2월 17일 아침 8시, 저는 고리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원전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규모가 엄청났죠. 강소미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현장 엔지니어 최하준 씨가 서 있었어요. 최하준 씨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죠. 진지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일본보다 더 철저했죠.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검사까지 3단계를 거쳤습니다.
심지어 제 가방 안까지 샅샅이 확인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시설로 안내됐어요. 중앙 제어실이었죠. 넓은 공간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방사선 수치까지 전부요. 최하준 엔지니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여기 보시는 모든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모든 게 표시돼 있었죠. 심지어 작은 온도 변화까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하준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살거든요. 강소미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고리 원전 반경 30km 안에 300만 명이 살아요. 부산 시민들이죠. 그들에게 숨길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럴싸한 말이네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거나 수출을 위한 홍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 표정에서 그런 의심이 드러났나 봅니다. 강소미 팀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사님,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다음 장소는 원자로 건물이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다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죠.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죠. 바닥도 벽도 전부 정돈돼 있었습니다. 최하준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매일 2번 청소합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요. 작은 먼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자로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원자로 내부가 보였어요. 푸른 빛을 내는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사용 후행 연료 저장조였습니다. 그 푸른 빛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최하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 빛은 체렌코프 복사예요. 방사선이 물을 통과하며 내는 빛이죠. 위험해 보이지만 저 물이 모든 방사선을 차단합니다.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어요. 저장조 옆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최하준 씨의 딸들이었죠. 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들입니다.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8살이에요. 애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아빠 회사는 안전해? 저는 그때마다 대답해요.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는 곳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적도 아니고 홍보용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가족이 사는 동네를 지키려는 한 아빠였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안내됐어요. 놀랍게도 저는 일반 직원들과 같은 곳에서 식사했죠. 특별 대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강소미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모두 똑같이 먹어요. 식당 음식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하지만 맛있었죠. 직원들은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옆 테이블 직원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어제 야간 근무 때 모니터 하나가 오작동했어요. 1시간이나 고생했죠. 상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고서 잘 썼어? 작은 거라도 다 기록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작동까지 보고한다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강소미 팀장이 제 표정을 보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상 현상을 기록해요. 아무리 사소해도요. 왜냐하면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보고하고 빨리 해결하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비상 대응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실제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시설이었어요. 최하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비상 훈련을 해요. 모든 직원이 참여하죠. 훈련 시나리오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냉각수 누출, 전력 공급 차단, 지진 발생 등 다양한 상황들이었죠. 심지어 테러 공격 시나리오까지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다양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 기록도 공개하십니까? 강소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훈련 날짜,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발견된 문제점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나라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오히려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해안가 전망대로 안내됐습니다. 고리 원전과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오고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최하준 엔지니어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물질이 이쪽으로도 왔죠. 저희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저희가 배웠습니다.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숨기면 더 불안해하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소미 팀장이 덧붙였어요. 물론 처음엔 두려웠어요. 문제가 생기면 비난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믿어주더라고요. 작은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주세요. 저는 태국 호텔 화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호텔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그 호텔을 피했을까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바다도 붉은 빛을 반사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최하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지키고 싶어요. 제 딸들이 커서도 이 바다를 볼 수 있게요. 그러려면 원전이 안전해야 하고 시민들이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숨길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투명성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생존 방식이었죠. 300만 명이 함께 사는 곳에서 원전을 운영하려면 신뢰가 필수였던 겁니다. 숨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저녁 6시 첫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철저한 보안, 투명한 데이터, 진심 어린 직원들, 그리고 바다를 지키려는 한 아빠의 모습. 이건 제가 예상했던 거짓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12년간 믿어온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루만 봐서는 안 되니까요. 내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걸 봐야 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태국 호텔의 불길이 아니라 부산 바다의 푸른 물결을 꿨어요. 고리 원전의 저장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껐죠. 그리고 최하준 씨 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아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평화를 느꼈어요. 2025년 2월 18일 아침, 저는 다시 고리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과거 데이터 분석실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20년간의 모든 기록이 보관된 곳이었죠. 강소미 팀장이 지하 2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서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형형색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여기 모든 데이터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강소미 팀장이 로그인 정보를 줬어요. 원하시는 대로 검색하세요. 제한 없어요. 모든 파일에 접근 가능합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죠. 정말 모든 파일이요? 사고 기록도요? 강소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요. 작은 고장부터 큰 정비까지 다 있어요.
숨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검색했죠. 놀랍게도 정말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제게 준 자료에 있던 부품 비리 사건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2012년 7월에 부품 납품 비리 건을 클릭했습니다.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어떤 부품이 문제였는지, 누가 관련됐는지, 어떻게 적발됐는지 전부 적혀 있었죠. 심지어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담당자 징계, 시스템 개선, 외부 감사 도입까지요. 일본은 이걸 한국의 약점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걸 전부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기록을 봤어요. 원자로 냉각 펌프 고장 사건이었죠. 일본 자료에도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록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고장 발생 시각, 정확한 원인, 수리 과정, 소요 시간, 담당 인력, 비용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죠. 심지어 당시 현장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이건 숨기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계속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 했어요. 조작의 흔적이나 은폐된 사건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일관성 있게 정리돼 있었어요. 시간 순서도 맞고 내용도 상세했죠. 담당자 이름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강소미 팀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뭔가 찾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오후에는 시민감시단과의 만남이 잡혀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로 구성된 원전 감시 조직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원전을 방문해서 점검한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부, 교사, 의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일어나 인사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감시단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사는 시민들이에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여기 살기 때문에 감시해요. 한 주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원전이 무서웠어요. 애들 키우는 엄마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확인했죠. 이제는 믿어요.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학생들한테 현장 학습으로 데려와요. 투명성이 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숨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정부가 만든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죠. 신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녁 5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엘리엇 국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국은 모든 걸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수와 문제점까지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엘리엇 국장이었어요. 마리안, 어때? 뭔가 찾았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해요. 국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리안, 너 설마 한국한테 넘어간 건 아니지? 일본이 준 자료 봤잖아. 한국은 문제가 많아. 내가 찾아내야 해.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일본 자료와 다릅니다. 한국은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엘리엇 국장이 화를 냈죠. 투명한 척하는 거야. 속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경험은 한국을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의 트라우마가 아시아를 믿지 말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한국은 달랐죠. 진실을 숨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밤 10시,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엘리엇 국장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대도 있었어요. 유럽연합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죠. 저는 정치적 압력과 제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국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한국의 투명성은 검증이 필요하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애매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비겁했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엘리엇 국장실로 호출됐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뭐야, 마리안? 엘리엇 국장이 제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야. 그냥 둘이 뭉술한 변명이지. 한국이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써야 해.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엘리엇 국장이 책상을 쳤죠. 투명한 척하는 거라고. 그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온 추가 자료였어요. 한국의 과거 사건들을 더 모아놓은 거였죠. 이것 봐. 한국은 문제가 많아. 내가 제대로 안 본 거야.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펼쳐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한국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공개돼 있던 내용이었죠. 한국은 숨기지 않았어요. 오후 3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 전체 회의였어요. 한국의 투명성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엘리엇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죠. 여러분, 한국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현장 조사를 다녀왔어요. 하지만 보고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20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숨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투명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엘리엇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 박사의 개인적 트라우마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일본의 자료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슈나이더 박사의 현장 조사를 믿어야 할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한국을 견제할 명분을 원하는 거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저는 12년간 아시아를 미워했습니다. 태국에서 부모님을 잃은 후로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도 한국을 의심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제가 쓴 부정적 보고서 초안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쓴 보고서입니다. 한국을 유죄로 판단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편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투명성에서요. 엘리엇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리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이 회의실 바닥에 흩어졌죠.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부모님이 거짓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거짓말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국제원자력기구 비엔나 본부에서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정책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유럽연합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투명성 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데이터 공개 시스템이 표시됐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과거 기록 공개, 시민 감시단 운영까지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나왔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20년간 단 한 건의 은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투명성은 진짜였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짧습니다. 장기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성급한 결정은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죠. 독일 대표가 반박했어요.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명성의 질이 중요하죠. 한국은 그 질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줬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소미 팀장이 한국 대표로 발언했어요.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숨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300만 시민과 함께 사는 곳에서 원전을 운영하려면 신뢰가 필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실수도 공개했고 문제도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았죠. 하지만 시민들이 결국 이해해줬어요. 투명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강소미 팀장이 대답했어요. 사고 한 번 나면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투명성은 가장 경제적인 안전장치예요. 캐나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강소미 팀장이 미소를 지었죠. 물론입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후 3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 것인가? 전자투표 시스템의 각국 대표들이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죠. 찬성 123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15개국.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소미 팀장이 눈물을 닦았죠.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투명성 모델을 K-프로토콜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코리아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이것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일본 대표단만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추월당한 거예요. 회의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강소미 팀장에게 몰려들었어요. 축하 인사와 질문이 쏟아졌죠. 그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강소미 팀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한국을 의심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저희는 박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죠. 태국에서의 아픈 경험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진실을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강소미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은 저희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박사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K-프로토콜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거예요.
저는 그냥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본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죠.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됐다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하준 엔지니어였어요. 박사님, 부산에서 전화드립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들이 뉴스 보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투명한 곳이래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최 엔지니어님과 동료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투명하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엔나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옳은 일을 했어요. 태국에서의 거짓말 때문에 두 분을 잃었지만 한국의 진실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다음 날 아침 국제뉴스가 터졌습니다. K-프로토콜 채택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한국 투명성 모델 세계 표준되다. 원전 안전의 새 시대 열렸다. 유럽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죠. 독일 신문들은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을 직접 조사한 유럽 전문가로요.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투명한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언론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연합 에너지 안보감 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엘리엇 국장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로비와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거였죠. 새 국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저를 불러 말했어요. 슈나이더 박사, 용기 있는 결정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도 K-프로토콜을 도입할 겁니다. 투명성이 우리의 새 원칙이에요.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온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 사진이 담긴 액자였어요. 뒷면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리 원전 직원 일동. 저는 그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태국 호텔 화재 보고서 옆에요.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렸죠. 하나는 거짓말의 대가였고 하나는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12년간 아시아를 미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편견이 진실을 가린다는 것도요. 저는 제 편견과 싸웠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K-프로토콜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 달 만에 30개국이 도입을 선언했어요. 반년 만에 60개국으로 늘어났죠. 한국의 투명성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5일 저는 엘리엇 하퍼 전 국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사임하기 전날이었어요. 브뤼셀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죠. 엘리엇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머리카락이 더 휘어진 것 같았어요.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쳐다봤죠. 마리안, 넌 내 커리어를 끝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엘리엇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 난 그저 유럽의 이익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일본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야. 한국이 치고 올라오면 균형이 깨져. 원전 시장에서 유럽이 밀릴 수도 있어. 난 그걸 막으려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정당화의 논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치예요. 안전이 아니죠. 우리는 원전 감시국이에요. 정치가 아니라 안전을 봐야 합니다. 엘리엇이 한숨을 쉬었죠. 넌 아직 어려. 마리안.
이 세계에서 정치와 안전은 분리할 수 없어. 모든 게 얽혀 있어. 넌 그걸 이해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제 부모님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죽었어요. 뇌물, 로비, 서류 조작, 그 모든 게 정치였죠. 안전은 뒷전이었어요. 엘리엇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태국 호텔하고 한국 원전은 달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똑같아요. 진실을 숨기면 사람들이 죽어요. 한국은 진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공개했죠. 제가 그걸 무시하고 거짓 보고서를 썼다면 저도 태국 공무원과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카페가 조용했습니다. 엘리엇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넌 이상주의자야, 마리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죠. 단순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엘리엇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넌 뭘 얻었어? 동료들의 존경? 한국의 감사? 그런 거로 밥 먹고 사나? 넌 조직에서 고립될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제 양심과 함께 살 거예요. 엘리엇이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이 바닥에서 혼자서는 못 살아. 그는 지갑을 꺼내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 외로운 일이었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사과로 호출됐습니다. 인사 담당관이 말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현재 직책에서 해임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기다리셔야 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수석 연구원에서 일반 연구원으로 강등됐습니다. 급여도 삭감됐어요. 하지만 저는 예상하고 있었죠. 진실의 대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15년간 일했던 책상을 정리했죠. 동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톨이가 됐어요. 하지만 제 책상 서랍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강소미 팀장, 최하준 엔지니어, 부산 시민감시단, 심지어 고리 원전 주변 주민들까지요. 그들은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한국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 편지들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3월 15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소미 팀장이었어요. 박사님, 좌천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강소미 팀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에 오세요.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자고요? 강소미 팀장이 설명했어요. K 프로토콜을 다른 나라에 전파할 전문가가 필요해요. 박사님이 최적임자예요. 유럽에서 일하셨고 한국 시스템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제안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죠. 한국에서 일한다. 아시아로 간다. 1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 가도 될까요? 두 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부모님은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옳은 일을 하라고 했죠. 한국행은 옳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전파하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강소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강소미 팀장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5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부산 사무실에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유럽연합 에너지안보감시국에 사표를 냈습니다. 15년간 일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한국에 간다고? 미쳤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 길이라고요. 3월 마지막 날 퇴근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죠. 미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독일 대표였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겁니다. 저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브뤼셀의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 계절이 오고 있었죠. 12년간의 증오와 편견을 버리고 진실과 투명성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어줬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거짓말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진실 때문에 새로 태어났어요. 한국이 제게 제 인생을 돌려줬죠. 저는 더 이상 태국 호텔 화재의 희생자 딸이 아니었습니다. K 프로토콜을 지킨 전문가였어요. 진실을 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게 제 정체성이 됐습니다. 2025년 5월 5일 저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까지 왔어요. 3시간이 채 안 걸렸죠. 한국의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역에서 강소미 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 동료예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저도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숙소는 해운대 근처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역할은 K 프로토콜 국제 컨설턴트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때 자문하는 일이었죠. 첫 프로젝트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원전을 건설하면서 K 프로토콜 도입을 결정했거든요. 저는 하노이로 출장을 갔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투명성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모든 직원이 정직하게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공개하는 문화죠. 처음엔 두려울 겁니다. 문제를 공개하면 비난받을까 봐요. 하지만 계속하면 신뢰가 쌓여요.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 설명에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트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폴란드였죠. 유럽 국가들도 K 프로토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투명성과 신뢰였어요. 강당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리안 슈나이더입니다. 12년 전 태국에서 부모님을 잃었어요. 안전 서류 조작 때문이었죠. 그 이후 저는 아시아를 미워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것을 불신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에 조사하러 왔을 때 저는 문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었어요. 한국은 투명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했죠. 실수도 문제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저는 제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12년간 믿어온 확신을 버려야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승리했어요. 한국의 투명성이 제 편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K 프로토콜이 세계 표준이 됐죠. 진실은 결국 승리해요. 강연 후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진짜 선진국은 감추지 않는 나라예요. 문제를 인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죠. 기술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선진국의 기준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선진국이 됐죠.
제 대답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7월 20일 저는 고리 원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조사하러가 아니라 동료로서였어요. 최하준 엔지니어가 저를 반갑게 맞았죠. 박사님, 이제 저희 팀이에요. 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네, 이제 같은 편이네요. 최하준 씨가 말했죠. 딸들이 박사님 뵙고 싶어 해요. 아빠 회사를 유명하게 만든 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증인이었을 뿐이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서였어요. 직원들이 편하게 대화를 걸었죠.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장조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푸른 빛을 내고 있었죠. 최하준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빛 기억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보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푸른 빛이 진실의 빛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배우게 됐어요. 일본 식민지배, 한국 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까지요. 한국은 폐허에서 시작했대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소미 팀장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급하게 발전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어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쳤죠. 투명성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했죠. 특히 원전처럼 중요한 시설은요. 9월 2일 저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42세가 됐어요.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죠. 케이크에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상이 더 투명해지기를요. 한국처럼 정직한 나라가 많아지기를요. 그리고 제가 그 변화에 작은 기여라도 하기를요. 초를 불며 진심으로 빌었어요. 10월 7일 국제원전 안전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6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도 연사로 초청됐죠. 무대에 올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견에서 진실로, 의심에서 신뢰로 변한 제 여정을요. 청중들이 숙연하게 들었어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K 프로토콜은 기술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문제를 공개할 용기, 실수를 인정할 용기, 투명하게 운영할 용기죠. 한국이 그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컨퍼런스 후 리셉션에서 일본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도쿄에서 만났던 다나카 국장이었어요.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슈나이더 박사, 오래간만입니다. 축하해요. 그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죠. 감사합니다. 일본도 곧 K 프로토콜을 도입하신다고 들었어요. 다나카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11월 16일 오늘입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을 걷고 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햇살이 따뜻하죠. 6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믿는 사람이 됐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에 계신 어머니 친구분이었어요. 마리안, 뉴스 봤어. 내가 한국에서 일한다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엄마 아빠가 원하셨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진실을 지키는 일이요. 전화를 끊고 멀리 고리 원전이 보이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이요. 제 새로운 직장이 거기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이제 증오는 없었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평화를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편견은 진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데이터를 믿지 못해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불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믿게 만들었어요. 투명함으로요. 이제 저는 세계에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감추지 않는 나라라고요. 문제를 인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라고요.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줬다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바다도 붉은 빛을 반사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석양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이 발달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 정직한 나라예요. 국민을 속이지 않는 나라죠. 투명하게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K 프로토콜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나라가 도입을 결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투명성이 세계를 바꾸고 있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편견에서 진실로, 증오에서 이해로 바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태국에서 잃은 것이 많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부모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투명성을 위해 싸우는 것, 진실을 지키는 것, 그게 부모님께 드리는 제 헌신이에요.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죠. 밤이 됐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어요. 부산 바다 위로 별빛이 반짝입니다. 저는 그 별빛을 보며 평화를 느껴요.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나라의 K 프로토콜을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릴 겁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모든 나라가 정직해지고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게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거짓말 없는 세상, 투명한 세상,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요. 한국이 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만들어요. 한국이 증명했고 세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한국이 시작했지만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할 일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